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야전사령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소 이렇게 얘기할 때 방송 톤 보면 평소는 정말 야전사령관 같거든요. 허허 이러는데 방송만 하면 여자처럼 뛰고 온 목소리로 연출이죠, 연출. 무섭게 보이면 안 오실 것 같아서. 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죠. 어려운 시점에 아주 지금 와서 보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시세나 흐름들이 더 잡혀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론을 피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긍정론 피력을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으시고 힘드셨지 지금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시장에 대해서 경계론을 얘기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고 네. 실제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 의외로 시장이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많은 붕괴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몇 안 남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서 몇 가지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현실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뭔가 매크로를 신경 쓰지 않고 매매를 하셨더라면 참 좋은 수익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1, 2, 3월 달 수익률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지금 뭐 20년 이후로 가장 화려한 수익률이 사실상 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를 사보면 물리질 않아요. 힘씁니다. 힘세요. 자, 물리지 않고 그래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익이 네. 계속 나는데 사실 약세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작년에는 백약이 무효였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작년에는 많이 견뎌봤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도 쉽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매크로 중심으로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번 장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시장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경험상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일 때 이런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22년도가 맞습니다. 대표적이죠.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그분들과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여전히 시장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 불안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시장을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행운 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네. 해봅니다. 왜 불행이 아니고 사실 불안한 건 분명히 맞는데 왜 행운이라? 네, 맞습니다. 생각하실까요? 뭐 사실 이번에 그 위기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야 될 수많은 난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미국의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얻은 건 뭐냐면 일단은 위기가 적지는 않았죠. 생각보다 우리한테 많은 불안감을 줬지만 이로 인해서 향후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미리 점검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또 이전에 있을 때도 아주 큰 위기들을 보면 대부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예컨대 리만 브러더스 사태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어려워진 건 알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모든 금융사로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하면서 사실 위기가 확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다음 위기가 뭔지 이미 알고 계시죠.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네. 것도 알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위기는 관리 가능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터질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미리 점검해봤고 그래서 어디가 어디까지 이렇게 뻗쳐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은 유럽에 있는 도이치방크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네네. 이렇게 감안하면 유럽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이치방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도이치방크가 무너지면 뭐 코메르츠라든가 BNP 파리바까지 연결돼 있으니 이거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정말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라는 걸 유럽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위기가 혹시 온다라고 보면 어떤 위기가 올 줄도 이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노출이 되어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다라면 관리 가능한 위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게 막을 수도 있을 뿐더러 그렇죠. 혹시 이런 위기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울 수 있겠죠. 네네. 통상적으로 위기는 내가 모를 때 왔었을 때 허둥지둥하면서 갑자기 긴급하게 막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 가능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관리 가능한 위기, 특히 우리가 향후에 위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는 걸 미리 파악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소득은 뭐냐면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온 거지만 이번에 금융 불안 때문에 연준에서조차도 파월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향후에 금융시장에 대한 그 불안이 높아질 것 같다. 말 그대로 중소형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금융 여건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 자체가 긴축을 내는 효과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와 관련된 미국의 보고서가 이번에 금융 불안은 미국에서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2번 정도의 금리를 올리는 전반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또는 혹시 뭐 한다라면 한 번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번을 통해서 네. 사실 얻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이번에 미국의 경제를 GDP 성장률 기준으로 0.5% 정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일부 시키는 효과도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표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실제 국제 유가만 하나만 보더라도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연준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금융 불안도 해소를 해야 되지만 지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 네. 사실 두 마리 토끼가 한 번에 오기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선 제일 걱정했던 바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잡다가 혹시 금융위기를 크게 오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위기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임계치가 어딘지 알아낸 거죠. 이 정도까지 하면 네. 시장을 경착륙으로 가게 만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드디어 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따라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로 받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지만 네. 사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들을 많이 종합을 해보면 이번의 위기가 우리한테 좋은 거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의외로 이게 나중에는 제가 볼 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주말 가까운 시점인데 이미 그 미국 시장이 물론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분위기가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가 점차 커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 채권 시장 확실히 맞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뭐 결국은 지표에 달렸다라고 보여지지만 일정 부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냈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 어쨌든 경기를 조금 더 식혀야 물가가 낮아질 텐데 그건 효과도 봤으니 사실은 금리 인상을 혹시나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이상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우리가 기존에 우려했었던 혹시 금리를 5월이 아니라 그 이상 뭐 9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냐 우려는 사실상 접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찍는 시점에서 잘 보시면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 날은 반드시 IT 즉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도 빅테크가 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시장에서 리스크를 안기 시작을 했고 위험 선호를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런 변화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드디어 끝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관점 속에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폭이 우려보단 덜 하겠는데라는 점들도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가면 미국의 경제가 뭐 조금 안 좋아질 거는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 좋아지는 폭이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서 뭐 지난번에 그 연준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번 달 말고 2월 달에 있었던 발언에서 굉장히 그 뒤로 뭐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 하면서 우려했었던 게 이제는 뭐 그런 걸 네.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쵸. 예. 저는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반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생각보다 의외로 센 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 걸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그래서 그 점검을 해보면 왜 저는 못 봤을까요? 아니 저 따로 들었어요. 아, 따로 그렇습니까? 제가 예, 따로 예, 들었어요. 예. 따로 들었는데 좀 강세론자이긴 한데 원래 예. 강세론자들인데 더 강세를 보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근데 하나 점검해야 될 게 그 분명히 이제 금리가 상당히 크게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고 미국 은행들이 이번 일을 당하면 신용 경색의 뭐랄까 대출 태도가 완연하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은 뭐 6월달 이후로는 확 줄을 것 같은데 디플레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럴 걱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대출 규제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긴축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고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해도 이미 시장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제가 예. 다음번에 물어보려는 그리고 질문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람이 잘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향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고용 상황이 나빠지긴 하겠죠. 예, 예. 지금보다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경기 침체 때 봤던 정도의 정말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죠. 네. 튼튼한 고용 시장 이게 언젠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부족한다라고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에서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 그냥 우리 표현으로 보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수요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훼손의 폭이 작지 않을 것 같다. 작을 것 같다. 굉장히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디플레 우려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20년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많이 지난해 많이 손실이 났을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이 바로바로 붙는 걸 보니까 자산이 너무 많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자산 가격이 너무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퇴직금이 주식 비중이 은근히 높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고점에 비해서 지금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을 놓고 보면 여전히 나스닥이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 내 퇴직금이 여전히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를 놓고 보면 소비여력이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고점 대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은 여전히 높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심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비가 이것 때문에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다거나 이렇게 쉽게 단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디플레도 우려를 하고 그 은행권이 긴축을 해서 디플레가 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안 부러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산 시장이 너무 든든하다. 말씀하신 대로 19년대 이후로 보면 18, 19년 이후로 보면 자산이 늘어나지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박살이 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뭐 18, 17년도보다는 더 늘어나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소비 심리가 안 쉽게 만든다거나 계속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2008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드리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 개인들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중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변동금리가 사실 40%가 훨씬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에 허덕이면서 대단히 힘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렸는데,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대량 신업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동시에 두 번째로 금리가 높다 보니 네. 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40%대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 집값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빚의 규모가 이전보다 줄었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용 시장에서 사실 직장을 그만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빅테크 쪽에서 일부 감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빅테크 또는 사무직과 관련된 일자리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번에 있었던 미국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고정금리가 거의 다고 변동금리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3%란 얘기는 이자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전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니까 네. 이번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덜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내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심적 중심으로는 여전히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던 점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고,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옛날보다 크지 않고, 그나마 빚도 줄었는데 나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갚을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008년하고 또는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 제가 볼 땐 자산 효과까지는 아닌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뭔가 이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거나 또는 실업률 때문에 또는 다른 것들 때문에 소비를 못할 정도로 경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을 수 있는 게 이미 좋지 않나요? 예. 근데 아니, 왜냐면 너무 경계론적인 발언들만 하는 것도 좀 그런 게, 네. 좋은 시장을 좋다라고 얘기 못하는 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종목별로 대응했었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걸 보셨을 텐데, 네. 이런 장을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술적 분석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기술적으로도 미국도 한국 시장도 사실은 약세장은 아닙니다. 네. 이미 200일선 위로 올라가서 추세 상승선으로 됐다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았지만, 네. 약세장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흐름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어놔야 될까?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지난 1년 두드려 맞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을 좀 바꾼다고 하면, 그럼 2020년과 같은 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미국의 경기 여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바닥을 찍은 걸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글로벌 시각의 공통점들이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진 걸 반영을 해서 반도체 관련 수요가 줄어들고, 그 뒤에 이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서 바닥을 찍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경기와 무관하게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줄면서 네. 사실 선제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재고 조정을 하고 감산을 한 효과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투자자분들이 보는 매크로 환경하고 기업 환경이 너무 달라요. 매크로만 놓고 보면, 이 정도 되면 앞으로 하반기에 좀 한 번 정도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니 그걸 반영을 해서 지수가 안 좋은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반도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해 내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은 재고를 엄청 줄였었고요. 유통업체들 네. 뭐 월마트 같은 데는 없어요, 이미 거의. 오히려 예.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뭐 오늘 시점에서 룰레몬이나 이런 데가 주가가 반등한 것도 네. 재고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럼 처리할 재고가 없으면 덤핑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물가가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예,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발표하기를 하반기부터는 돌아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좋아진다까지 얘기는 몰라도 최소한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이 의외로 괜찮은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미국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경기 회복세가 빠른 것도 아니고 중국이? 예상보다 덜한 건 사실이지만 네. 최근에 중국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지표하고 생각보다 보는 게 다르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점들은 사실 2분기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부분을 여전히 중국이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반도체 기업들 그렇게 다르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와 관련 기업들 수출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면 경기하고 지수는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는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래 매크로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많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수는 왜 이렇게 좋아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올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은 지금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계열을 우리가 이제 거시를 봤는데 조금 한 단계만 더 내려와서 미국 대 한국이다. 그럼 과연 올해는 여전히 미국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한국이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런 걸 가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키우면서 체질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AI라든가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한국보다도 정말 제대로 찾으려면 미국이 미국이죠.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네. 뭔가 유의미한 세상의 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으려면 여전히 미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별로 어느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미국이 좋느냐 한국이 좋느냐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올해 지금 들어와서 기업 잘 고르는 사람은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아, 그럼요. 아니 그 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챗 GPT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테마성이다. 전 거기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죠.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GPT라든가 이런 AI를 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미국에는 엔비디아는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 게 아니라 가장 적통이라고 불리는 GPU라고 불리는 그 기업을 샀었으면 좋은 수익이 났겠죠. 네. 근데 거기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을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빼놓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현재 변하는 세상에 최적화된 기업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또는 다른 국가에 있는지 그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어떤 쪽을 더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요? 사실 역시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좋은 기업을 고를 때 기준은 첫 번째는 어쨌든 기업을 떠나서 시장이 크고 있는 시장.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확장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거와 관련된 게 2차 전지 쪽이 되겠죠. 네. 그쪽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고 또 확장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네. 여전히 뭐 그쪽과 관련해서는 역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종목별로는 많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그거 말고라도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뭐 최근에 뭐 반도체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고 네. 그러면 야 경기가 안 좋은데 반도체가 오를 수 있겠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있는 또는 여러 그 기업들이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GPU라는 게 들어갈 땐 반드시 DRAM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죠. 재고 조정은 마무리된 것 같고 이와 관련된 투자를 위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나타난다고 본다라면 그쪽도 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 중국인들이 정말 올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미 항공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곧 엄청나게 늘어. 네, 우리가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아마도 코로나 이전에는 월에였나 주였나 1,100회씩 왔다 갔다 한 걸로 기억했는데 줄 거예요. 아 그랬나요? 제가 엄청나더라고요. 요거 자꾸 헷갈리는데 그랬었는데 그게 67회까지 줄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복원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되고 그러면 아마도 이런 교육들이 있게 되면 어쨌든 그 관련 기업들 입장은 되게 좋죠. 네. 왜냐면 지금 뭐 항공이라는 기업들도 유가 내려갔지 여객 수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거기다 우리가 알고는 달러도 이전보다 약해졌으니 비행기 리스 가격도 내려갈 거고 좋은 여건들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은 전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중국 전문가세요. 투자에 관해서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3년을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제가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나름대로 중국을 한 달에 많으면 3번도 갔고 적어도 한두 번은 꼭 갔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투자자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다음 달에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직은 두려워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주 갔다 왔는데도 변화가 보였을 정도였었어요. 와, 또 변했어? 또 변했어? 이게 보였는데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변해 있겠죠. 그걸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지도 않고 데이터만 보고 하는 건 저는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중국 다녀오면 예, 한 번 더 좋습니다. 저희 바로 예, 한번 좋습니다. 오시는 걸로. 근데 어쨌든 그 예상으로는 중국 사람 올까요? 안 올 수 없는 게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나요? 여전히 반일 감정이 있고 최근에도 뭐 정치와 관련해서 여전히 일본과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지금 일본 가는 비행기 꽉꽉 차서 표가 없을 정도인데 이게 정치는 따로오고 놀러 가는 건 다 따로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중국을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도 여전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여행을 가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렇죠. 또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속단해서 우리가 안 갈 거다, 그 사람들도 안 올 거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일일 그 데이터를 매일 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열고 실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미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동이 벌써 꽉꽉 들어차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명동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나가보고 싶은데 네. 이 동네에서는 이 명동에서 살짝 비껴있는 이 서대문은 중국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한번 가보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상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근데 중국인들이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들어온다라면 또 다른 소비 패턴이 있겠죠. 그러면은 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들이고 아직은 중국인들보다는 동남아를 비롯해서 일반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만 가지고도 꽉꽉 들어찰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중국인까지 쏟아내면 예, 또 커지겠죠. 서울이 지금 의외로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 많이 사실 우리나라 엔터 BTS를 비롯해서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면들에서 뭐 드라마도 그랬을 거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젊은층 계층으로 보면 한국이 가고 싶은 선망하는 되게 나라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엔터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큐피트라는 노래를 부른 중소신생 엔터 기업의 유일한 여성 4인조 아이돌의 노래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 너무 쟁쟁한 애들이 많으니까 빌보드 탑백을 찍었습니다. 어젠가 신문에 나오지 않았나요? 네, 두 번째 저도 봤던 너무나 쇼킹한 이야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참 많긴 합니다. 소득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그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침투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좀 어렸었을 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 되게 침투했던 경험들도 있고 저희보다 선배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문화가 그때 뭐 팝송 알아야 되게 아는 척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또 글로벌적으로는 한국의 문화 주로 K자가 많이 붙잖아요. 네. 뭐 K-팝, 뭐 K 뭐 여러 가지부터 뭐 K-푸드 하면서 그럴 정도로 K자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글로벌적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사실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저는 이제 이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제가 뭐 창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미래세 세계진흥 서병수 연구원님한테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얻게 된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글로벌의 이제 MZ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애하고 한국에 있는 애 소통하는 게 더 소통이 잘 된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글로벌 MZ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예전에는 각각의 국가마다 막 전부 다 특징 있고 많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소비 패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MZ이 열광하는 건 정말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 이쪽에서 한번 좋은 기회를 보라는 저도 이제 그런 그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듣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엔터 주식이 사실 몇 배가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저도 여전히 뭐 기업마다 다르고 또 엔터테인먼트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엔터 경쟁력은 저도 굉장히 최상위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끼리 뭐 아재들끼리 얘기긴 하지만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제작되는 그 시리즈물 보면 미드 옛날 우리 대단하다는 미드 뺨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 이상이죠. 저도 지금 뭐 글로리 보고 나서도 대단히 뭐 감동은 아니지만 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잘 했지만 뭔가 시나리오가 정말 잘 쓰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역량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이 그 항상 부동산 강세론자분들이 상당히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그거는 여전히 통용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은 국제도시다. 이미 국제 도시였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동남아 분인 줄 알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이 회사에 다녀서 애널리스트 시작할 때 TV 나오니까 야 저분 한국말 되게 잘한다 뭐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신 분을 저 뉴스보다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한도 되게 글로벌적인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하늘을 보면 뿌였습니다. 중국의 가동률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하게 되고 블록화가 되고 한국은 이제 미국과 좀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우리의 수출을 품을 해주던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이걸로 앞으로 다 안 돼서 앞으로 무역 수지나 이런 것도 계속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한때 중국 관련 수출 비중이 30%가 넘은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20% 이하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많이 나갔었을 때 그때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가기만 하면 수혜가 보였어요. 한국 참 대단하다. 중국에서 우리의 위상이 대단히 높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중국한테 다 뺏기겠는데? 중국한테 다 뺏기겠는데?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미국이 저런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사실 한쪽을 잘못하면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개연성이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충분히 그 우려도 저는 여전히 주파나를 튕겨보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 안 했었으면 우리가 과연 무사할까? 중국이 사실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불공정 거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반도체를 해도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또는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가 중국 것만 써.
배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오로지 중국제만 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들어가도 먹을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큰 키워놓은 기업을 가지고 세계에 나와서 장악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전 중국이 못 나오게 막는 게 막아놓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꼭 나쁜 거냐.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대로 갔었으면 이대로가 다 열어놨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어차피 더 없었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이런 게임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좀 복잡한데 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폭발적 랠리를 하게 됐는데 IRA법이 없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죠. 네. 시대적으로도 전기차라는 게 크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우리 기업들 훌륭한 진짜 많은 2차 전지와 관련 기업들이 정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술 개발을 압도적으로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법으로 배제시켜 놓은 거는 우리한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슬럼프에 있긴 합니다만 다시 D램 시장이 우상향하는 방향이 나오고 뭐 글로벌 서버 시장이 신증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면 그 IRA의 그 2차 전지와 같은 흐름들이 반도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중국이었고 중국이 저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반도체까지 따라잡으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단히 어려워질 수 있었던 건데 미국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늦춰지고 있고 네. 이래서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보면 과연 우린 게 꼭 이런 것만 있는 건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불리한 게임을 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 편하게 사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저도 동감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잃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업 역량 올라온 거 보면 전 기가 차요, 진짜. 그렇죠. 무서운 데죠. 되게.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크니까 대단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거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엔터가 한국이 더 좋다는 게 엔터는 못 쫓아오겠구나. 저 문화에서는 이런 좀 자유로운 이런 성향은 좀 따라오려면 시간 좀 걸릴 테니 저는 그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중국은 여전히 대학교까지 교련이 의무화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문화라는 게 물론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커지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문화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잘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하겠던 계기가 교련이라는 게 폐지되면서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통제 경제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대학교 때까지 교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사고의 자유로움이나 다양성은 여전히 한국이 그래도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넘사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진짜 원탑 수준으로 지금 중국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다이소 갈 때마다 느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첨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항상 불편한 게 중국 기업들한테 특혜만 주는 제가 중국 가서 몇 번을 경험했던 게 단순히 특혜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으면 국내 기업을 중국의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항상 기스를 내요. 얘네들이 뭔가 예를 들면 분유 같은 건데 분유 같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유럽의 분유가 되게 잘 되고 있으니 얘네들 이물질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니네라고 별 수 있겠어? 중국의 분유도 질이 떨어지지만 사실 유럽 것도 뭐 이런 문제가 생겨라고 일부러 막 기스내면서 자기네 분유 회사들 통폐합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웠던 그런 거 봤거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좀 많이 불편하죠, 사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시간 문제고 거의 많이 따라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왜냐면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격차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격차가 없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단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제조는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저는 사실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우리보다 더 팔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상점에 있어도 상점이 클수록 바잉 파워라고 해서 더 많은 물건을 살 때 싸게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경쟁을 했었을 때 많이 어려움들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제조업 경쟁력은 참
되게 넘사벽이다. 이거는 참 왜냐하면 시장을 갖다가 밀어붙이고 보조금 주고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LCD에서 그대로 당했지 정확하게 않습니까? 불공정 경제죠. 예. 공정하게 했다면 과연 우리가 뒤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 중국 전문가께서는 어떤 관계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과거 중국이 결국 독자적으로 원자탄까지 만든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반도체도 독자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자유무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반도체는 안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제가 뭐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반도체는 장비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예. 그 장비 우리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지도 않는 애들이 만들 수 있다? 돈만 있다고 저는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언젠가가 되면 뭐 50년 후에면 오케이 뭐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그 러시아를 찾아갔죠. 네. 뭔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약간 한편으로 가는 이게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대단히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 체제가 글로벌 이 체제가 유지돼야 본인들의 체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러시아가 어려워지면 그게 힘들다 보니 뭔가 약간 좀 그래도 내가 네 편이 된다라는 걸 좀 과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게 그렇게 되면 유럽하고 미국 입장에선 자꾸 중국한테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렇죠. 예,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거고. 확실히 러시아를 유럽에서부터 떼어내는 것 그게 이제 미국의 바람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정치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닥친 현실들이 사실은 결코 나쁘지 않은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물어봤는데 형님 얘기 못 하신 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업들은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시장이 변화할 때 많이 생기는데 매크로가 사실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저보고 매크로를 네가 못해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자주 틀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매크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에 너무 몰입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모든 화면 조정은 시장에 맞춰서 하는 거지 특정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지금 유튜브들 지금 나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봐도 경계론이 됐든 긍정론이 됐든 너무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우리 각도기 TV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또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또 제 스승 되시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람이다 보니 사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면 반드시 시장을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나의 모든 걸 맞춰라.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특정인들 중심으로 시장을 맞춰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는 틀려도 다 맞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뭔가 조금 유연하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혹시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없나? 일단 보시면 좋겠고 8대 2 정도로 매크로는 이 정도 조금 더 기업에 집중을 해서 뭔가 많이 보시면 저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좋은 기업을 사는 행위인 거지 그렇죠. 결국 경제를 보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를 돌파를 아직 다들 못했으니까 그런 양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기업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이전 같으면 이 정도 시장이면 시장이 저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주식을 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비록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치더라도 종목별로의 수익률은 의외로 올해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기업이나 산업의 변화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본인도 투자를 잘하시고 하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보시면 부정론자가 많은가요? 긍정론자가 많은가요? 부정론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부자 된 분 중에서 부정론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하죠. 항상 기회를 찾는 사람이 부정론이 되면 기회가 보이겠습니까? 항상 뭐가 되는지 쳐다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다만 부정론자 중에서 부자가 되는 케이스는 사실 주식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뭔가 위기의 메커니즘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단순히 시장이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장은 이러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가 영화로 지금 빅쇼신든가 그런 걸로 많은 버는 분들도 단순히 시장이 안 된다고 베팅을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시장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그 위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던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이분들 사실 천재죠. 네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만 실제 투자해서 버는 분들 치고 제가 못 만나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경계론을 가지고 시장에서 큰 부자가 된 분은 제 곁에는 최소한 없었습니다. 거의 없죠. 네, 진짜. 제 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거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하시면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근데 실전 투자자로서 정말로 100% 이거 맞는 얘기라고 제가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업의 기업단을 조사를 하시면 여기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매크로를 보고 무서워하시다가는 계속 헛다리 잡으실 수 있다. 근데 이번만 헛다리가 아니라 나중에 고점에서 또 헛다리 잡는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매크로는 중요한데 그게 다 주식은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핵심인 거고 예. 매크로는 내가 주식을 해도 되는 환경인지 아닌지 네. 그런 정도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 매크로 단에서 봐야 되는 건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면 나중에 뭐로 먹고 살 건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아이디어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